네, 코인위클리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5대 거래소 중 코빅과 고팍스 상황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안타깝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3개 거래소를 제외한 코빅과 고팍스는 지금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과 좀 그 비슷한 상황으로 코빅은 2월 9일 날 센트리퓨리 상장 하나 외에는 전혀 상장이 없었고요. 네. 고팍스는 최근 올해 신규 상장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네, 코빗은 2월 9일 그리고 고팍스는 전혀 상장이 네. 없었다라는 걸 들어보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우량하고 또 좋은 우리 국내 코인들이 좀 상장을 많이 해서 거래소 역시 좀 수수료 중심의 거래소 경영난이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상황인데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안타깝게도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 어떤 계류 상황이 많기 때문에 어떤 그 돌파구를 막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어떤 상황들은 많이 넉넉하게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국내 K코인들이 현재 뭐 법적 이슈나 뭐 검찰 조사들이 있다 보니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 국내 K코인은 상장되는 그 숫자가 줄어들고 반면 상태가 계속 잇따르다 보니 점차 국내 재단 및 국내 그 투자자들한테 그 투자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국내 코인들이 지금 상장을 하는 횟수가 굉장히 없어지는 부분이고요. 네. 최근 전체적으로 5대 거래소 중심을 봤을 때 총 15개 내외 정도의 코인이 국내 코인이 상장된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코인들의 상장과 상폐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거래소들은 좋은 우량한 코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국내 지금 그 5위 국내 K 거래소의 수준이 총 3위 정도의 수준인데 그러니까 유통량이나 이런 거래량을 보면 3위 정도의 수준인데 글로벌 수준까지 올라간 상황이지만 재단의 상장 기준 및 상패에 대한 어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국내 K코인이 역차별되고 있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정 코인이 MM 세력과 시세 조정, 불공정 거래 등 그 리스크 상황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은 대부분 거래소부터 의심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소도 이렇게 많은 노력과 자정작용을 통해서 우량한 코인을 상장시키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사실은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자들께서도 국내 코인이 K코인이 상장 폐지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무조건 거래소만 나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결국에는 K코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래소와 닥사 간의 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시간에는 업계 전반적인 상황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5대 가상자산 거래소별 이슈 어떤 게 있었는지 먼저 업비트 소식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업비트에서는 지난 16일 한국경제법학회, 서울대학교 한국경제혁신센터와 함께 그 두나무가 서울 여의도 콘레드 서울에서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디지털 자산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네. 이 컨퍼런스에서는 그 학계 및 산업 전문가들이 약 400명이 모여서 성황리에 행사를 치러지게 됐는데요. 이때 좀 문제가 되는 이슈가 하나 발생했었습니다. 그 서울대학교 모 교수님께서 업비트 독과점이 문제가 아니라는 그 주제 발표를 해서 네. 조금 이슈가 됐습니다. 그 교수님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국내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만 할 때 점유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독과점을 성급하게 결정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발표를 하셨는데요. 네.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지리적으로 봤을 때 한국 시장에서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를 포함해서 시장을 확정짓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가상자산 거래소에 관련돼서 지리적 시장은 국내로 한정짓기 어렵고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실질적 진입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 간 경쟁이 국착되지 않아 높은 수수료 등 이에 따른 투자자가 피해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 및 국내 시장을 다 털어서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네. 이러다 보니 업비트가 약 80% 이상을 가진 그 점유율이지만 명확히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특정 기업이 높은 그 점유율이 아까 말씀드린 5대 거래소 사업자 내에서 우월한 품질과 저렴한 그 수수료 서비스로 인해서 생긴 것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판단이 됐다고 하면 네. 이것 또한 역시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고 우수한 그
말씀드린 상품과 저렴한 그 수수료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될 어떤 상황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국경 없는 제바인 가상자소 그 거래소가 왜 국내에서만 점유율을 한정짓게 돼야 되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금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게 됐던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자세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업비트가 80%가 넘는 높은 국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 당연히 이 독과점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업계 의견이 분분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대 원화 마켓 거래소 중에서 3위, 4위, 5위를 포함한 BTC 마켓 거래소들이 그 지금 뭐 되게 굉장히 그 격양된 분위기의 주장이 있는데 네. 최근에 코인 마켓 거래소는 굉장히 동의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업비트가 시장 점유율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유율을 0.05%로 낮춰도 타격은 없지만 네. 다른 거래소들은 거래량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네. 빈익빈 수수- 부익부 현상이 예. 더 벌어질 것 같습니다. 수익률을 낮출 수도 없기 때문에 예. 굉장히 투자자들은 작은 수수료에 업비트를 몰릴 수밖에 없고 네. 심지어는 몇몇 코인마켓 거래소에서 하루 거래량이 200에서 300만 원 정도밖에 거래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업비트가 점유율 85% 내외가 독자점이 아니라는 발표에 거의 그 원화마켓 거래소에서는 굉장히 격양된 분위기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코인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닥사 협의체임에도 불구하고 네. 2개월 만에 이믹스를 급하게 상장시킨 이유도 네,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었죠. 이런 경영적인 악화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방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업비트 그 독과점의 문제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수 코인마켓 거래소가 이거는 생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점점 독과점 문제에서 한정짓는 상황이 아니라 업계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논의로 좀 퍼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도 지금 분분하고 있습니다. 업비트 측에서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 있나요? 예를 들어 업비트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더 내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5%의 점유율도 점점 더 90%, 95%가 되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부익부 현상이 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반면에 그렇다고 하면 거래소가 의도적으로 수수료를 높일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업비트 입장에서 굉장히 지금 난처한 입장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업비트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2위인 빗썸과 관련된 이슈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최근에 그 빗썸에서는 네. 그 농협과 실명 계좌 그 확인 입출금 계좌를 1년 이상 발표했다고 지금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이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그 계약이라고 하는 것들은 도장을 찍은 상태가 돼야 발표를 하는데 네. 계약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급하게 보도자를 냈었습니다. 이유가 빗썸이 농협으로부터 실명 계좌 인증을 못 받는다는 그 업계의 설이 있었기 때문에 네. 투자자들의 불안을 하루빨리 없애기 위해서 예. 일주일 먼저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 이런 추측들이 있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보면 빗썸의 같은 경우는 그 인터넷 뱅킹인 카카오나 뭐 토스뱅크로 지금 사업을 확장을 하고 싶어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크립토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 되고 다양한 이슈들이 있다 보니 인뱅 역시 빗썸과 그 쉽게 계약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다 보니 결국에는 인뱅과 빗썸의 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이고요. 네. 농협 같은 경우도 빗썸 외에 그러니까 원래 빗썸 그 농협 같은 경우는 3위인 코인원도 같이 이제 했었지만 최근에 이제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 진행을 하다 보니 농협 같은 경우도 그 실명 계좌 인증을 통해서 이런 그 거래소와 그 새로운 그 투자를 할 수 있게 그 실명 계좌를 열어주면 좋긴 한데 법적 리스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화마켓 거래소 외에 다른 그 코인마켓 거래소와 협의를 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득과 실을 따져봤을 때 네. 이 그 불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결국엔 다시 어쩔 수 없이 빗썸과 계획을 연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두 그 회사 간에 약간 다른 동상이몽 생각은 있었지만 결국엔 다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됐던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빗썸과 NH농협이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계약을 1년 연장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일단락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코인원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선 이슈에서도 이야기를 다뤘지만 요즘 코인원이 검찰 수사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 어떤가요? 최근 코인원이 그 전직 임직원들이 브로커로부터 약 9억 원 상당의 뒷돈을 받고 상장시킨 코인이 약 30여 개 이상으로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코인원 전직 임원인 전모 씨 같은 경우는 이 브로커 외에도 다른 브로커로부터 약 거액의 뒷돈을 받아서 코인의 개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그 브로커 고모 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2019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코인원 상장의 그 업무를 총괄하던 전모 이사한테는 3억 4천만 원을, 상장 관련 팀장인 A 씨에게는 약 5억 9천만 원을 그 뇌물을 갖다 준 걸로 밝혀졌고요. 총 네. 9억 3천만 원 정도의 그 총 금액이 있는데, 검찰은 코인원이 상장된 코인이 총 183개인데 상장 대가가 오간 의혹을 받는 코인이 여전히 지금 그 코인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지금 밝혔습니다. 이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가 점차 확대되다 보면 일부 문제가 되는 코인들이 또한 발생은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지금 그 코인에 대한 이슈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금액이 상당히 큰데요. 이 수억 원대 뇌물을 어떤 방법으로 그럼 받았나요? 마치 영화처럼 받은 상황인데 네. 최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원인 전모 씨는 약 3억 4천만 원을 받았는데 총 13차례의 13차례인 2억 2천만 원을 태도로 송금을 했고 네. 현금으로는 1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오. 상장팀장 A 씨는 9억 5천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4억 6천만 원은 태도로 받고 현금인 1억 3천만 원은 그 현금으로 받았는데 네. 과거 그 코인원은 그 용산에 그 사옥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옥 인근에 있는 카페에서 현금으로 돈다발이 된 현금으로 그 매달 한 번씩 네. 받은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다음 코인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에서 서로 지갑을 이동을 통해서 주고받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조사 과정에서 나온 내용인 것 같은데 굉장히 구체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요. 향후 그렇게 되면은 처벌도 함께 이뤄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코인원 차명훈 대표도 조사를 받은 바가 있죠. 예. 그 코인원 차명훈 대표도 검찰에 조사를 받았는데 네. 코인원 측에 따르면 큰 문제는 없다라고 지금 알려왔습니다. 네. 또한 그 두 명의 그 전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이미 퇴사한 직원인데다가 회사가 아닌 개인 차원의 이슈이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없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네. 검찰 수사가 일단 더 진행이 돼봐야 알겠지만 임원과 팀장의 둘만의 개인적인 일탈인지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것인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가 좀 더 이루어져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1년 6개월 이상의 그 기간 동안 30여 개의 코인이 지속적으로 상장이 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코인원 측 회사 측에서도 이 차원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 네.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차원인 꼬리 자르기 차원이라는 형식으로 개인의 차원이라고 이렇게 문제를 회피한다고 하면 이것도 더 문제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수사는 장기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재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거래소에 이렇게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브로커를 통해야만 상장이 가능한가 이런 궁금증이 드는데 비단 이게 코인원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른 거래소들 상황은 어떤가요? 최근에 그 동일한 코인으로 업비트에도 피카코인이라는 코인이 있었습니다. 네. 당시에 피카코인도 대규모 상장 폐지를 하면서 피카에서 코인은 그 업비트 측으로 상장 심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네. 당시 피카는 업비트에 마케팅 명목으로 약 2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수령했다고 했었습니다. 다만 그 최종 그 법적인 상황에서는 업비트가 이겼는데 업비트에서는 이게 상장 기술적인 지원이나 유지비를 받고 있지는 않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장은 어느 정도는 인정하지만 그게 상장 수수료가 아니라고 밝혔었고요. 네. 빗썸도 역시 드래곤베이라는 코인에서 상장 폐지 시 가처분 신청이 이루어졌는데 이때도 역시 약 2억 2천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았다고 재단 측인 드래곤베이에서 폭로를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비트와 빗썸에서는 프로젝트로부터 에어드랍이나 투자자들에게 그 이벤트성으로 그 보여질 수 있는 가상자산 코인은 해당 그 재단 측으로부터 받는 건 맞다라고 밝혀왔고, 네. 다만 이 소유권은 거래소가 있는 게 아니라 재단에 있고, 소유한 물량도 그 에어드랍이나 이벤트가 다 그 완료가 되면 다 반환을 한다라고 밝히면서 거래소 입장에서는 받고 있는 건 일정 부분 맞지만, 아까 말씀드린 상장폐의 명목이 아니라 마케팅이나 에어드랍용이라고 분명히 밝혀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장피가 어찌 보면 또 거래소의 관행이지 않나 이런 또 생각이 드는데 코인원만 지금 이렇게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코인원 측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코인원 측에서는 상장 전 프로젝트 비용을 받지 않고 상장이 된 후에만 프로젝트로부터 상장 기원 지출비를 받고 있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코인원 관계자는 상장이 확정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거래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코인에 대해서 메인넷을 올리고 뭐 인터넷 등의 또 전반적인 시스템 작업 등이 필요하니까 네. 이 같은 명목으로 비용을 받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장 전에는 프로젝트로부터 일체 비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상장 심사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밝혀왔습니다. 네, 자, 조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함께 지켜봐야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고팍스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팍스와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고파스 같은 경우는 그 상장 지원 기술비 명봉으로 상장 프로젝트로부터 일부 비용을 처음에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상장 전 프로젝트로부터 일부 비용을 받는 부분은 정상적으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서 자체 개발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재반 비용이 들고 그 거래소의 경우 자체적인 노드를 돌리는 비용 때문에 네트워크 환경 유지비도 들어간다. 이렇게 그 비용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처음 비용을 받고는 있지만 거래소가 일방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네. 재단과 충분히 논의를 하고 설명을 한 뒤에 동의를 받고 나서 상장 심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다고 밝혀왔습니다. 네. 이 중에서 이제 그 상장 과정 중에 브로커나 또는 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될 경우는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다 중단하고 네. 비용을 다 준다라고 밝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팍스의 경우 자기 자본이 말라가면서 2020년 하반기부터 해당 정책을 시행해 왔다라고 고팍스 측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영업이익이 적자인 상황이다 보니 쉽게 말해서 인건비도 줘야 되고 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 뭐 재반 사항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비용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닥사에서 코인 상장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담겨 있나요? 최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코인원에서 그 급하게 위믹스를 상장하다 보니 닥사가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를 인식해서 닥사가 급하게 지금 최근에 상장에 관련돼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좀 발표했는데요. 네. 2달 만에 그 코인원이 단독 상장을 해서 논란이 됐던 이슈를 조금 일단은 잠재우고 싶어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백서 등과 다르게 발행된 그 코인 발행량이 이상으로 발생된 경우는 에 대해서 상장에 관련돼서 문제를 지적하겠다고 밝혔고요. 네. 초기 발행량 등 분배 등이 공개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도 아까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유로 확정 수익을 지급하고 출처 방식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와 투자자 안내 없이 가상자산의 용도, 초기 발행량, 분배율 등이 중대하게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한 닥사는 거래된 심사 시 외부 전문가 최소 2인 이상 또는 그 참여 비율의 30% 이상을 계속 지켜오라고 권고를 하고 있었고요. 예. 더해서 거래 지원 심사 시 법정 유용성 평가위원을 최소 1인을 참석시켜서 기준을 좀 더 강조하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고팍스 같은 경우는 최근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서를 제출을 했다고 네. 하죠.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다 보니 지금 고팍스 같은 경우는 경영상에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네. 바이낸스로부터 지금 지분을 인수하고 최근에 지금 FI로부터 지금 가상자산 신고 변경서를 지금 제출했습니다. 지난 3일 날 제출을 했기 때문에 아마 4월 중순경에는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FIU가 이제 코팍스로부터 사업자 수주를 결정할 수 있는 날이 이제 4월 중순 정도 되고 있고 네. 변경이 된 그 접수일인 지난 3월 3일부터 약 45일 이내 통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달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바이낸스 글로벌 같은 경우는 상장된 코인이 약 350 정도가 되는데 코팍스에 지금 현재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의 약 4배가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네. 보니 코팍스 측에서는 이런 MS나 영업적인 어려움을 바이낸스를 통해서 약간 극복해 보려고 하는 그 의지가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국에서도 예의주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현재 바이낸스의 르온풍 대표 같은 경우는 투자자 보호를 우선시하면서 지역 생태계 파트너들과 생태계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하겠다라고 초점을 맞고 있고 그러니까 영업적인 부분보다는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더 발전을 노력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국내 시장에 진입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네. 자, 이번에는 이번 주에 상장된 코인 두 가지를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드리지는 못하고 업비트에서 상장한 매직 그리고 빗썸에서 상장한 플로우 코인 여기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인 위클리 장세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코인 위클리는 상장을 준비하는 재단과 투자자의 코인 평가 의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인 위클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